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윈 시프가 쓴 만화책 경제는 어떻게 성장하고 왜 멈추는가에 대해서 AI의 목소리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참고로 이 책의 저자 어윈 시프는 대표적인 금투자자이자 비트코인 반대론자로 알려져 있는 피터 시프의 아버지입니다. 경제에 대한 개념을 어린이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서 참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세 사람이 사는 외딴 섬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요, 하루 종일 맨손으로 낚시를 해요. 그래서 각자 겨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합니다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마리. 그러니까 저축도 없고 투자도 없고 성장도 없는, 말 그대로 완벽한 경제적 정체 상태인 거죠. 자, 여기서 질문입니다. 이 섬의 경제는 대체 어떻게 성장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하고도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인 비유로 답을 제시합니다. 경제가 성장하는 법,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애니메이션의 핵심 논리를 요약한 내용인데요. 이 자료는 저축이라는 아주 단순한 행위가 어떻게 자본을 만들고 그 자본이 또 어떻게 우리 모두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지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. 자, 그럼 그 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야기는 에이블이라는 한 명의 등장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. 그가 아주 놀랍고도 위험한 결심을 하는데요. 바로 하루를 굶기로 한 겁니다. 아니, 매일 한 마리 잡아서 겨우 먹고 사는 상황에서 하루를 굶는다니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잖아요. 대체 왜 그랬을까요? 바로 그 굶주림이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경제 성장의 첫걸음,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. 자료에서는 에이블이 굶는 동안, 즉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바로 그 시간에 미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도구를 만들었다고 설명해요. 바로 그물이라는 자본재죠.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딱 정의됩니다. 잠깐만요.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주는 실물 도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군요. 맨손이 아니라 그물이요. 정확합니다. 그리고 저축의 정의도 아주 흥미로운데요. 보통 우리는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걸 저축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 자료에서의 저축은 오늘 생산했지만 오늘 소비하지 않은 목이라고 정의됩니다. 에이블의 경우 하루 동안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 노동력을 소비하지 않고 금을 만드는 데 썼으니까요. 그의 굶주림과 노동 자체가 미래를 위한 저축이자 투자인 셈이죠. 현재의 만족을 기꺼이 희생한 대가다. 네, 바로 그거죠.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그 고통스러운 굶주림이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니.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나요? 그 위험한 도박 성공했나요? 성공했죠. 다음 날부터 에이블은 그물 덕분에 하루에 물고기를 2마리씩 잡게 됩니다. 이제 한 마리는 먹고 한 마리가 남게 되죠. 이것이 바로 이 섬 경제 최초의 눈에 보이는 잉여 생산물, 다시 말해 저축입니다. 이 남는 물고기 한 마리가 생기면서부터 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.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선택지들이 열리거든요. 남는 물고기 한 마리?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? 어차피 내일 또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남는 물고기, 즉 저축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. 첫 번째는 대출입니다. 다른 두 친구, 베이커와 찰리에게 이 물고기를 빌려주는 거죠. 그럼 그들은 그 물고기를 먹으면서 하루 동안 굶주릴 걱정 없이 자기만의 그물을 만들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. 물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요. 그렇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에이블의 저축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빌려준 셈이네요. 굶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시간. 맞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직접 투자입니다. 에이블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물을 더 만들어요. 그리고 그 그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사용료,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 거죠.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겠네요. 네, 에이블의 저축 덕분에 섬 전체의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. 이제 세 사람 모두 하루에 2마리씩 물고기를 잡게 되고 섬 전체에는 매일 3마리의 저축된 물고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.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라는 게 이 자료의 주장입니다. 결국 모든 발전의 시작은 누군가가 현재의 소비를 참고 미래를 위해 투자한 저축에 있다는 거군요. 이 논리가 확장되면 결국 사회 전체의 저축량이 그 사회가 할 수 있는 투자의 총량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. 여기서 자료는 신용, 즉 대출의 본질에 대해
아주 단호한 선을 긋습니다. 신용은 공짜 점심이 아니다라고요. 네, 이 자료의 핵심 전제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건전한 대출의 원천은 실제로 존재하는 저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. 섬의 비유로 말하면 내가 창고에 쌓아둔 실물 물고기가 있어야만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. 만약 있지도 않은 물고기를 빌려준다고 약속하는 건 사기나 다름없다고 아주 강하게 규정합니다. 대출이란 결국 누군가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감수한 그 위험과 기회비용, 즉 저축을요, 다른 사람이 미래 수익에 대한 약속, 즉 이자와 함께 빌려 쓰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거죠.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최악의 대출은 무엇일까요? 잔류에서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더라고요. 휴가를 가기 위해 물고기를 빌리는 거죠. 처음엔 이게 왜 그렇게 나쁜 건지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. 여기서 생산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잣대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. 그물을 만들기 위해 물고기를 빌리는 것은 그 대축이 미래에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. 아, 생산적인 대출이군요. 네, 하지만 휴가를 가는 데 쓰인 대출은 섬의 생산성을 단 1%도 높이지 못합니다. 오히려 미래에 갚아야 할 빚만 늘려서 더 큰 굶주림을 예약하는 셈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. 아, 이제 알겠습니다. 자료에서는 이런 비생산적인 소비성 대출을 예로 들었지만 이걸 오늘날 우리 현실에 대입해보면 훨씬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미래 소득 창출과 전혀 상관없이 명품 가방을 사려고 신용카드 빚을 내는 경우 같은 것들이요.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저축 잠재력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군요. 정확한 지적입니다. 그리고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. 폭풍이나 질병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동안 쌓아온 저축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비상식량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모두가 비생산적인 소비 대출로 저축을 탕진해버렸다면 공동체 전체가 작은 위기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취약해진다는 스토리로 이어져요. 결국 개인의 소비 습관이 공동체 전체의 회복 탄력성과 직결된다는 거네요. 네. 지금까지는 개인들 간의 저축과 대출 이야기였는데 이 시스템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중개인이 필요해지겠어요.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남는 물고기를 모아서 그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 말이에요. 자료에서는 이 역할을 하는 은행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한다고 설명하나요? 네. 처음에는 은행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 섬 사람들의 저축, 즉 물고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이자도 지급하죠. 그리고 그 모인 물고기들을 그물 공장을 짓는다거나 더 큰 배를 만드는 것처럼 건전하고 생산적인 프로젝트에 대출해주면서 경제의 혈액순환을 돕는 효율적인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.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는 과정이 훨씬 정교하고 빨라지는 거군요. 네, 섬 경제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합니다. 그런데 이야기의 분위기가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어두러지기 시작합니다. 바로 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. 자료에 따르면 문제는 정부가 대출을 더 쉽게 해줘서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달콤한 약속을 하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.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. 정부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지 않으니까 자기 저축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걸까요?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부분입니다. 자료는 정부가 두 가지 방법을 쓴다고 설명해요. 하나는 생산자들의 저축을 세금으로 강제로 가져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재분배하는 것이고요. 다른 하나가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악역으로 등장하는 종이돈 찍어내기입니다. 종이돈 찍어내기요? 섬에는 물고기밖에 없는데 갑자기 웬 종이돈이죠? 영상에서는 프랭클린 준비은행권, 프랭클린 리저브 노트스라는 아주 노골적인 비유를 통해 이 과정을 묘사합니다. 정부가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실제 저축된 물고기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종이 증서를 마구 찍어내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종이 증서가 은행에 예금된 실제 물고기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법으로 선포해버립니다. 아, 이제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실제 물고기 대신 이 종이 증서를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잠시만요. 그 종이돈이라는 게 결국 신뢰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네요. 실제 물고기는 그대로인데 물고기를 빼갈 수 있는 권리만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.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유군요.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 종이를 더 이상 물고기와 교환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않게 되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건가요?
그 불신의 과정은 어떻게 묘사되나요? 결과는 그야말로 파국적입니다. 첫째, 물고기를 성실하게 저축해온 예금자들은 하루아침에 바보가 됩니다. 내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실제 물고기의 양이 줄어드니까요. 즉, 실질 구매력을 도둑맞는 셈이죠. 아, 자료에서는 이걸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표현하더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건 비단 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요즘 많은 분들이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오른다고 하시잖아요.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그 현상의 근본 원인이 바로 우리 경제에 풀린 종이 물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, 이 자료는 명백히 그렇게 주장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결과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. 사람들이 저축을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어차피 은행에 가만히 두면 그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게 뻔하니까 돈이 생기는 족족 실물 자산이나 소비재로 바꾸려고 하겠죠. 저축의 동기가 사라진다. 네.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가요? 오히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?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정반대입니다. 저축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미래를 위한 투자의 재원이 마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. 아무도 낡은 그물을 수리하거나 더 혁신적인 그물을 개발하는 데 장기 투자를 하려 하지 않게 되죠. 당장 눈앞의 소비에만 급급하게 됩니다. 결국 섬의 생산 기반 전체가 서서히 무너지고 이는 결국 실업과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논리입니다. 단기적인 소비 부양책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아주 강력한 경고군요. 그렇죠. 이야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네요. 사람들이 정부가 찍어낸 종이돈을 불신하고 진짜 물고기를 장롱 속에 숨기거나 심지어 더 나은 가치를 보장하는 다른 섬으로 빼돌리려고 하면 정부는 그걸 막기 위해 또 더 많은 규제를 만든다는 악순환까지 언급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자본 통제를 하고 외환 거래를 막고 심지어 금 소유를 금지하는 등의 역사적 사례들을 빗대어 묘사하죠. 그래서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또 도발적입니다. 우리가 겪는 경제 위기는 가뭄이라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저축 없이도 생산 없이도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과 정책이 만들어낸 인위적 재앙이라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한 편의 우화를 통해 경제 성장의 원리를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봤습니다. 맨손 낚시를 하던 작은 섬이 그물을 만들고 저축을 통해 성장하다가 결국 종이 물고기라는 허상 때문에 위기를 맞는 이야기였죠.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부는 실제 생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가 될 겁니다. 실물 경제에 뒷받침이 없는 금융 팽창이 어떻게 경제 성장의 근간인 저축과 투자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지를 아주 날카롭고 직설적으로 보여줬습니다.